가족이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전역 후 3년째 처가살이 중인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은 늘 제가 군대에서 보초나 서다 왔다며 비웃으셨고 세상 물정 좀 배우라며 억지로 파티에 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인어른의 옛 부대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장내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쨍! 저는 찻잔을 유리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넓은 거실을 가득 채운 고풍스러운 가구들 사이로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 우려낸 녹차의 향이 채 퍼지기도 전에 장인어른이신 박대령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고함 소리는 나른했던 오후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자네는 그 걸레짝 같은 옷을 입고 어른들을 뵈러 갈 생각인가? 제정신이야. 자네 꼴이 지금 사람 같아 보여? 아니면 어디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사람 같아 보여?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장인어른의 얼굴을 제 평온한 시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서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옛 군복을 매만지고 계셨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훈장들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 위엄 있는 모습과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목깃이 늘어난 회색 폴로 셔츠에 낡은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정도면 단정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말투에는 어떠한 반항의 기미도 없었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해. 박대령님이 쿵 돌아섰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그의 손가락이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자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기나 해? 월남전, 참전 고위급, 예비역 장성들 모임이야. 전부 장군님들, 사단장님들, 사회적으로 힘 좀 쓰는 분들이라고. 자네가 이런 차림으로 내 옆에 서 있는 건 이 집안 얼굴에 똥칠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보면 예비역 대령 박대철이 거지 같은 사위를 뒀다고 수군거릴 게 뻔했다. 맞은편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던 장모님, 최 여사님도 혀를 차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여보, 말해봐야 입만 아파요. 창고에서 짐이나 나르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1년 내내 땀하고 기름 냄새에 찌들어 사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한테 비싼 양복 입혀봐야 공작 깃털 빌려 입은 까마귀 꼴이지.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해요. 따라가서 망신만 당할 일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박인 두껍고 딱딱한 굳은 살은 수만 시간 동안 총과 칼을 다루며 훈련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굳은 살은 그저 천한 막노동의 증표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이런 비난에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것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하지만 서연이가 꼭 같이 가달라고 해서요. 오늘 다른 분들도 다들 부부 동반으로 오신다고 저만 안 가면 서연이가 속상해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제 아내 서연의 이름이 나오자 박대령님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는 짙은 색 넥타이를 고쳐매며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연이가 자네를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자네가 기어오르는 거야. 잘 들어. 오늘 가서는 입국 다물고 있어. 괜히 아는 척 떠벌리지 말고. 누가 직업을 묻거든 물류관리팀장이라고 해. 창고 관리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간 내 얼굴 못 들고 다니니까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바로 그때 저희 부부의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처남인 민준이가 번쩍이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포마드로 빗어 넘긴 머리는 반짝였고 그가 뿌린 향수 냄새가 방 안가득 진동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매영, 개그맨 시험 보러 가요. 아버지 옆에 서 있으니 꼭 대감님 옆에 선 머슴 같네. 에이, 그래도 올라가서 하얀 셔츠라도 갈아입어요. 아무리 그래도 창고 팀장님인데. 저는 민준이의 비아냥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느낄 분노조차 없었습니다. 제 피는 여전히 느리게 흘렀고 심박수는 1분당 60회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포탄이 귓가를 스치는 소리나 적막한 국경의 정글 속에서 들려오던 적의 발소리에 비하면 이런 날 선 말들은 아무런 무게도 없었습니다. 저는 양복 입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돈이 없어서나 입을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꽉 끼는 정장을 입으면 불쾌할 정도로 몸이 속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X7 작전에서 입었던 20kg에 육박하는 중장갑 방탄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가슴을 조여오는 압박감, 두꺼운 케블라, 안감 속으로 줄줄 흐르던 땀, 그리고 옷감, 섬유 하나하나에 배어있던 화약 냄새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폴로 셔츠와 면바지야말로 저에게는 자유였습니다. 이 옷은 제가 최대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터진다면 저는 정장 바지의 좁은 재봉선에 방해받지 않고 높이 발차기를 하거나 총알을 피하기 위해 몸을 굴릴 수 있었습니다. 전역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업적 습관은 제 모든 세포에 깊이 새겨져 옷을 고르는 방식까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민준아, 왜 다들 인수 씨한테 그래요? 따뜻하지만 약간 떨리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단아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했지만 그 너머로 피곤함과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제 거친 손을 잡고 힘을 주듯 살며시 쥐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딸을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 내 남편 좀 봐라. 어디 한 군데라도 집안에 기둥 같은 구석이 있냐.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오면서 집에서는 부엌대기처럼 굴고 밖에 나가면 고개도 못 들고 다니잖아. 내가 그래도 명색이 육군 대령인데 저렇게 배알도 없는 놈을 사위로 들여서 몇 년째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아빠, 인수 씨는 성실하게 일하고 저랑 가족들한테 정말 잘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요. 도박이나 술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닌데 그걸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제발 다른 사람이랑 비교 좀 그만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좋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내 아빠 친구 강 사장님, 아들 준혁이 좀 봐라. 저놈이랑 동갑인데 벌써 은행 지점장이야. 벤츠 끌고 다니면서 강남에 아파트도 장만했다고. 근데 내 남편은 어디 내세울 만한 오토바이 한 대도 없잖아. 그 고물 스쿠터나 끌고 다니고. 이 아가씨야, 정신 좀 차려. 최 여사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과 다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버님, 어머님 말씀이 맞아. 내가 너무 편하게 입었네. 들어가서 셔츠로 갈아입고 올게. 더 단정하게. 속상해하지 마. 저는 서연을 보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장인 장모님이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했을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거나 말대꾸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침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박 대령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것 봐라. 내가 면전에 대고 저렇게 욕을 하는데도 해실해실 웃고 있잖아.
저런 뱃대 없는 놈. 남자 망신은 다 시키는 놈. 저는 방문을 닫아 귀에 거슬리는 소음들을 차단했습니다. 방 안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가슴을 눌렀습니다. 옷장을 열어 유일하게 다림질된 하얀 셔츠를 꺼냈습니다. 폴로 셔츠를 벗자 온몸을 뒤덮은 하얀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허리까지 이어진 긴 흉터는 마약 조직 소굴을 급습했을 때 입은 칼자국이었습니다. 오른쪽 쇄골 아래의 동그란 흉터는 인질 구출 작전 중 관통한 총알 자국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작은 흉터들이 있었고 각각의 흉터는 제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기록이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저를 배알 없는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쓸모없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이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있는 두 손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0미터 거리에 저격총 방아쇠를 당겼고 세계 최강의 용병들 목을 순식간에 꺾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저를 창고 관리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약속했습니다. 제 전우 승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과거는 잠들어야만 한다고, 태풍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족쇄에 묶여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그 어떤 국가도 수여하지 않은 살갗에 새겨진 훈장들을 가리기 위해 하얀 셔츠를 입었습니다. 오직 죽음의 신만이 저의 증인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저는 다시 김인수가 되었습니다. 이 집안의 순하고 무기력한 사위. 저는 하얀 셔츠를 면바지 안에 단정하게 넣어 입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처럼 비싼 정장은 아니었지만 한결 단정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빨개진 눈으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서둘러 제 셔츠 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목 부근 철조망에 긁혔던 희미한 흉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흉터의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제가 서울에 막 올라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다친 사고 흉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저는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목맨 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부모님이 너무 기대가 크셔서 그래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오늘 그냥 내 옆에만 꼭 붙어 있어요. 알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무한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서연은 정말 멋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장교 아버지와 교사 어머니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본인 또한 무역회사의 회계팀장이었습니다. 서연은 단 한 번도 저의 초라한 배경을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막 전역했을 때 저는 낡은 배낭 하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사람의 공허한 눈빛으로 서울 거리를 헤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저와 부딪힌 사람이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음울한 분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다정함이 저를 지독한 기억의 늪에서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집도 차도 직업도 없는 남자인 저와 결혼하기 위해 온 가족의 반대를 무릅썼습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가족의 경멸과 남편의 침묵이라는 양쪽의 포화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녀가 짊어진 압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이 장모님의 비수 같은 말들 때문에 밤에 욕실에서 몰래 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늘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가자. 어르신들 기다리시게 할 거야. 박 대령님의 목소리가 제 상념을 끊었습니다. 온 가족이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능숙하게 자동차 키를 돌리며 앞장섰고 박 대령님과 최 여사님은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와 서연은 맨 마지막에 걸었습니다. 서연이 최 여사님의 핸드백을 들려고 몸을 숙이자 제가 재빨리 가로챘습니다. 제가 들게요. 최 여사님이 돌아보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조심해서 들어. 그 가방이 자네 석 달치 월급보다 비싸니까 흠집이라도 나면 자네 집 팔아도 못 갚을 줄 알아.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저는 그 에르메스 가방의 가격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지난 생일 때 민준이가 선물한 최고급 짝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 사실을 폭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때때로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민준이의 번쩍이는 검은색 도요타 캠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박 대령님 댁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는 어딜 가나 자기 아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자수성가로 차를 샀는지 자랑했습니다. 부모님, 뒷자리에 넓게 앉으세요. 민준이가 싹싹하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박 대령님과 최 여사님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즐기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연이 저와 함께 타려고 뒷문을 열려던 순간 민준이가 장난기 어린 얼굴로 막아섰습니다. 어이쿠, 차가 좁아서요. 뒷자리는 부모님이랑 누나까지 타면 딱 맞겠네. 매형은 그냥 택시 타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뒤따라오세요. 아, 조수석? 거긴 어르신들 드릴 선물 쌓아둬서요. 앉았다가 다 뭉개지면 곤란하잖아요. 민준이의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5인승 캠리에 4명이 타는 것은 넉넉했습니다. 그는 저를 깎아내리고 이 고급 승용차 뒤를 하인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리 많잖아. 인수 씨는 내 남편이고 내 매형이야. 선물들 당장 트렁크로 옮겨. 아, 누나, 트렁크는 부장님 골프채 때문에 꽉 찼단 말이야. 그리고 매형은 원래 오토바이 타는 게 익숙하잖아. 괜히 차 탔다가 멀미에서 토하기라도 하면 나만 고생이라고. 민준이는 도전적인 말투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나도 인수 씨랑 오토바이 타고 갈래. 오빠, 우리 오토바이 타고 가요. 차 안은 너무 답답해. 서연은 단호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차 안에 있던 박 대령님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너 지금 반항하는 거냐? 그렇게 쫙 빼입고 그 고물 오토바이 뒤에 타고 먼지 뒤집어 쓰고 싶어. 당장 차에 타. 그리고 저놈은 사내 자식이면 알아서 갈 방법을 찾아야지. 내 마누라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저는 서연의 눈에 차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그녀를 오토바이에 태운다면 그녀는 앞으로 한 달 내내 부모님께 시달릴 것이 뻔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예쁜 원피스가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보, 차에 타. 난 오토바이 타고 가도 괜찮아. 지름길로 가면 차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어. 어서 타.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지.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정말 괜찮아. 이따가 로비에서 봐. 저는 서연의 등을 살며시 차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차에 오르면서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며 아내의 슬픈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준이는 일부러 가속 페달을 밟아 제게 매연을 한바탕 뿜어내고는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지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가는 게 오히려 편해. 저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스쿠터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쾌하게 터지는 엔진 소리가 저 집 안에서 들리는 가식적인 말들보다 훨씬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헬멧을 쓰고
턱끈을 단단히 맸습니다.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거나 굴욕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눈은 날카롭고 고도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로틀을 감았고 스쿠터는 쏜살같이 튀어나갔습니다. 비록 스쿠터였지만 제 운전 실력은 민준이처럼 시내에서나 운전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서울은 거미줄처럼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빽빽하게 얽혀 있었고 경적 소리와 매연이 자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혼돈이었지만 저에게는 질서였습니다. 저는 차들 사이에 가장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며 속도와 거리를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계산했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는 아스팔트의 열기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냄새는 값비싼 향수보다 더 강하게 제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사거리에 멈춰 서서 발을 땅에 디뎠습니다. 눈앞의 차들이 흐릿해지며 그 자리에 4년 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의 끝없는 녹색 정글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저는 창고 관리인 김인수가 아니었습니다. 암호명 태풍 K9 흑표 부대의 팀장 김인수 대위였습니다. 우리는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공개된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적진 깊숙한 곳에서의 정찰, 암살, 파괴, 그리고 구출과 같은 가장 어둡고 위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는 승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전우이자 생사를 함께한 형제였습니다. 승호는 제가 아는 최고의 정찰병이었고 적의 레이더 기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진흙탕 속에서 3일 밤낮을 꼼짝 않고 누워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승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위태로운 바위, 절벽에 엎드려 매복 중이었습니다. 승호는 가슴 주머니에서 약혼녀 사진을 꺼내 희미한 달빛 아래서 제게 자랑했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만 끝나면 돌아가서 결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살기가 너무 강하니 여자를 만나 중화시켜야 한다며 장가갈 생각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드문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곧 지옥이 닥쳤습니다.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마약 카르텔을 비호하던 국제용병단의 매복에 걸려들었습니다. 적의 수는 우리보다 10배는 많았고 중기관총과 유탄 발사기로 중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폭음이 밤의 정적을 찢었고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튀었으며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길에 몰린 늑대처럼 싸웠습니다. 전우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저는 손에 쥔 AK-47 소총이 뜨거운 숯덩이처럼 달아오를 때까지 미친 듯이 응사했습니다. 한 발의 포탄이 바로 제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그 생사의 순간 한 그림자가 저를 덮치며 멀리 밀쳐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저는 몇 바퀴를 굴렀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제가 있던 자리에는 깊은 웅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승호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온전치 않았고 피가 주변 풀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제 목소리는 총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승호에게는 아직 미약한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인 그의 손이 제 옷깃을 움켜쥐고 얼굴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제가 살아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더러 자기를 대신해 평범한 삶을 살아달라고, 더 이상 살인 병기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제 대답을 기다리는 고집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하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눈물은 피와 진흙에 뒤섞였습니다. 승호는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안심한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승호의 희생은 저를 진짜 야수로 만들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저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주운 저격총 한 자루와 남은 탄약만으로 후방을 막았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정글을 넘나들며 적들에게 죽음을 선사했습니다. 73명. 그것이 전투 후 확인된 사살 숫자였습니다. 저는 6시간 동안 적의 대대 병력을 붙잡아 두었고 그 덕분에 부상을 입고 후방에 고립되었던 정태진 소장님의 정찰팀이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거대한 나무의 등을 기대고 앉아 텅 빈 눈으로 지평선을 바라보는 저뿐이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적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 전투 이후 저는 영웅 칭호를 받고 더 높은 직위로 진급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승호와의 약속은 그 어떤 훈장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전역을 신청했고 결코 아물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서울로 돌아와 태풍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묻었습니다. 빵! 교통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신호는 이미 녹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뒷차들이 시끄럽게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저어 끔찍한 기억들을 떨쳐냈습니다. 스로틀을 감자 스쿠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나는 김인수다. 지금의 나는 그저 김인수일 뿐이다. 나는 평범한 창고 관리인이고 착한 아내가 있으며 까다로운 처가 식구들이 있다. 그것이 승호가 목숨과 맞바꿔 내게 안겨준 평범한 삶이다. 비록 뒤틀려 있을지라도 나는 이 삶을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 제가 교통체증과 기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캠리 안의 분위기 역시 편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연에게 들은 바로는 차에 타자마자 최 여사님의 한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내 팔자야. 우리 서연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할까? 예전에 그 많던 좋은 집안 총각들은 다 마다하더니 부모도 없고 근본도 모르는 저런 놈한테 시집을 가다니 이제 어딜 가나 얼굴을 못 들겠어. 서연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인수 씨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아빠 엄마를 친부모님처럼 생각하잖아요. 어느 사위가 매일 아침 장인어른 드실 차를 끓여드리고 매일 밤 장모님 다리를 주물러 드려요. 민준이가 버스를 추월하며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누나, 그걸 아부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처가살이하는 걔가 꼬리치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겠어. 나처럼 바쁜 사람이 언제 차 끓이고 다리 주무를 시간이 있어. 난 부모님께 6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사드렸잖아. 그걸로 끝이지. 요즘 효도는 돈으로 하는 시대라고. 누나. 박 대령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푹신한 가죽 시트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흙 파먹고 살아야 해. 김인수 그놈 성격 좋은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너무 유약해. 남자 자식이 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안주하는 건 쓸모없는 놈이야. 오늘 거기 가서는 서연이 네가 단속 잘해. 저놈 입도 뻥긋 못하게 하라고. 어르신들은 다들 정치, 경제 같은 거시적인 얘기하시는데 저놈이 뭘 안다고 끼어들겠어. 괜히 무식한 티 냈다간 내가 창피해서 땅속으로 숨고 싶을 거다. 알았어요, 아빠. 서연은 힘없이 대답하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가족들의 냉혹한 현실주의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아빠, 오늘 정태진 장군님도 오신다고 들었어요. 이제 소장으로 진급하셔서 위세가 대단하시다던데 아빠가 이 기회에 잘 말씀드려서 제가 군부대에 사무용품 납품하는 프로젝트 하나 따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태진 장군님 이야기가 나오자 박 대령님의 눈이 빛나고 허리가 꼿꼿해졌습니다. 그래, 정 소장님이 오늘 제일 중요한 손님이지. 나랑 그 양반. 옛날에 월남전에서 한 참호에서 싸웠던 사이야. 내가 계급은 낮았지만 전후에는 아주 깊었지.
이따가 내가 너 데리고 가서 인사 한번 시켜줄게. 네가 말만 잘하면 큰 건 하나 물 수도 있겠다. 박 대령님은 옛날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정태진 소장이 어떻게 고구마 한 개를 나눠 먹었고 불타는 정글을 함께 행군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부풀려졌고 그는 자신을 그 장군과 동급의 중요한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말에 장단을 맞추며 아부를 떨었고 박 대령님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따가 누구 부인을 만나면 이 핸드백을 어떻게 자랑할지, 민준이의 직급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돋보이게 말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서연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고 뒤에서 묵묵히 스쿠터를 몰고 오는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차는 육군회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만 삼엄하게 경비가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무거운 철문, 그리고 총을 든 2명의 위병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창문을 내리고 금박이 입혀진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위병이 꼼꼼히 확인한 후 경례를 하고 차를 들여보냈습니다. 민준이가 비죽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스라는 거지. 서연 누나의 귀한 매형은 정문에 도착했다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몰라. 그 고물 스쿠터 보고 누가 손님이라고 믿겠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 로비에 멈추자마자 서둘러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익숙한 모습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5분이나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 스쿠터는 주차장 한 구석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차를 타고 와서 오토바이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에 서서 등 뒤로 깍지를 낀 채 조용히 건물의 구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언제 왔어요? 서연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방금 도착했어. 어서 들어가자. 저는 미소 지으며 바람에 헝클어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차에서 내려 주차 요원에게 키를 던져주고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야, 지름길로 오니 도둑놈처럼 빠르네. 자, 들어가서 아버지 뒤에 딱 붙어 있어요. 괜히 설쳐대지 말고. 박 대령님은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내가 한 말 명심해. 네, 아버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 가족이 휘황찬란한 불빛의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맨 뒤에서 걸었지만 제 시선은 크리스탈 샹들리에나 화려한 연회 테이블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건물의 사각지대와 비상 탈출구를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상복을 입었지만 군인의 자세로 연회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남자들을 주시했습니다. 늑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제 발이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중앙 냉방 시스템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그 안에는 은은하면서도 위험 있는 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육군회관은 단순한 연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권력과 강철 같은 규율의 상징이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금성 오각별 문양이 도들새김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과거 치열했던 전쟁터의 모습을 담은 거대한 유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미끄러지듯 조용히 움직였고 단정한 복장과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들어서자마자 이 화려한 공기를 폐속 깊이 들이마시려는 듯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눈이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여보, 봤소? 이게 바로 격이라는 거야. 저 밖에 있는 5성급 호텔들이 어떻게 여기 기품에 비할 수 있겠어. 여긴 고위 간부나 국가 유공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최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단 한복 저고리를 매만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여보. 여기 들어오니 사람 품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민준이는 붉은 한복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는 안내원들을 넋놓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김인수 씨, 조용히 걷고 조용히 말해요. 여기서 뭐 하나 깨뜨렸다간 당신 몸값으로도 못 갚으니까. 저는 민준이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정신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분석하느라 바빴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려함만 보지만 제 눈에는 요새가 보였습니다. 출입구는 이중으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화분 뒤에 교묘하게 위장된 금속 탐지기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지키는 위병들은 평범한 의무병이 아니었습니다. 어깨 너비로 벌린 다리, 안정적인 무게중심, 그리고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눈빛은 그들이 고급 훈련을 받은 프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대령님께 경례하는 위병의 손을 힐끗 보았습니다. 검지와 중지 마디에 특징적인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500발 이상 권총 사격을 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인 경호를 전담하는 경호 부대였습니다. 이들을 동원했다는 것은 오늘 참석자 중에 극도로 중요한 인물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이 바로 그 경호 대상 1호일 것입니다. 어이 박대령, 오랜만이구만. 굵직한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배가 나온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회색 양복을 입었지만 단추를 잘못 채워 엉성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목과 손에 금붙이를 주렁주렁 단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강 사장. 잘 지냈나, 친구. 박 대령님은 환호하며 달려가 그 남자와 악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치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 사장으로 장인어른과 같은 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전역해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종종 강 사장 이야기를 질투와 부러움이 섞인 말투로 하곤 했습니다. 소개하지. 이쪽은 내 아내 최 여사, 아들 민준이, 그리고 귀한 딸 서연 일세. 박 대령님은 의기양양하게 가족들을 소개했습니다. 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사모님은 여전히 고우시고 아드님은 인물이 훤하구만. 크게 사업이라도 하나 보지. 민준이는 재빨리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그냥 조그맣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수입 사무용품을 취급하는데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허허, 젊은 나이에 대단하구만. 강 사장은 호탕하게 웃더니 그의 시선이 제게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박 대령님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뜸을 들였습니다. 아, 이 친구는 김인수라고 우리 사위일세. 물류회사 창고에서 일하고 있네. 아, 그래. 강 사장은 목소리를 길게 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더니 낡은 구두에서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숨기지 않은 연민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고 일도 좋지. 몸으로 하는 일이 건강에는 최고야. 요즘 세상에 안정적인 직장 구하는 게 어디 쉬운가. 강 사장의 아내는 최 여사님께 입을 삐죽이며 속삭였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어머, 따님이 저렇게 예쁜데 사위는 왜 저런 사람을 얻었어요?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고 둔해 보이는데. 최 여사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친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팔자가 사나운 거지. 그렇게 말려도 듣지를 않으니 어쩌겠어.
저는 등 뒤로 손을 모은 채 표정 변화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제가 있던 세계에서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타는 차나 입는 옷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총구가 관자놀이에 겨눠졌을 때 얼마나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만 들어가서 한잔하세. 오늘 밤 즐기자고 온 거 아니겠나. 강 사장은 박 대령님의 어깨를 치며 일행을 연회장 테이블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와 서연은 맨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손바닥을 가볍게 누르는 것이 마치 부모님을 대신해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눈빛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괜찮다는 신호로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밤 서연과 이 가족의 안전이 저 허황된 체면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곳 어딘가에 숨어 있는 아주 희미한 살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연회장은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하얀 식탁보가 덮인 수백 개의 원형 테이블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중앙 무대는 생화와 붉은 배경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월남전 참전 3사단 전승 45주년 기념 전우회라는 황금색 글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합창을 만들어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남자들이 서로를 얼싸안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들은 옛 부대 구호를 외치며 전쟁터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분위기는 뜨겁고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안보 전문가의 눈으로 본 이곳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3시 방향에는 창문 구역 전체를 감시하는 CCTV가 있었습니다. 9시 방향에는 기술복도로 이어지는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상구는 예비 의자 더미의 절반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보안 실수였습니다. 화재나 공격이 발생하면 이곳은 치명적인 병목 지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힐끗 보았습니다. 환기 시스템은 성인 한 명이 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만약 침입자가 있다면 그곳이 가장 유력한 경로였습니다. 자네는 뭘 그렇게 힐끔거리나 정신 사납게. 제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을 본 박 대령님이 돌아보며 작게 호통쳤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만 따라와. 내 체면 깎지 말고. 아, 네. 서연이 마실 음료수가 어디 있나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설픈 핑계를 댔습니다. 박 대령님은 코웃음을 치더니 연회장 구석에 빈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자리는 저기 28번 테이블이야. 가서 얌전히 앉아 있어. 난 사령부 형님들께 인사 좀 드리고 올 테니. 박 대령님은 최 여사님과 민준이를 데리고 장성급들이 앉아 있는 중앙 테이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서연은 28번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곳은 주방 근처 구석진 곳이었고 무대에서도 가장 멀었습니다. 자리 배치 역시 손님의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는 몇몇 나이든 부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옷차림이 더 수수했고 아마도 하급 부사관 출신이거나 평범한 연금으로 은퇴한 사람들인 듯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서연을 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저는 서연의 의자를 빼준 뒤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연회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제 등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바꿀 수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문을 등지고 앉거나 등 뒤에 엄폐물이 없는 곳에 앉지 않았습니다. 물 마실래요? 내가 가져다 줄게요. 서연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난 괜찮아. 당신이나 좀 앉아서 쉬어. 아까부터 하이힐 신고 있어서 발 아프지? 저는 고개를 숙여 붓고 빨개진 서연의 발을 보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에서 제 발로
그녀의 발뒤꿈치를 살짝 받쳐주어 그녀가 잠시나마 다리를 펼 수 있게 했습니다. 서연은 고마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제 시선은 계속해서 군중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와인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한 남자 직원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는 움직임이 꽤 유연했지만 오른쪽 어깨가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오른팔은 항상 옆구리에 붙어 있었는데 마치 겨드랑이 밑에 무언가를 숨기거나 보호하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부상일 수도 있고 혹은 권총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처럼 검은 구두 대신 밑창이 부드러운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신발 앞코가 닳아 있었습니다. 자주 전력 질주를 하거나 등반을 하는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의 인상차기를 기억했습니다. 키는 약 175cm, 짧은 머리,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 저는 그를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그때 박 대령님은 VIP 테이블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역시 그 옆에서 굽실거렸습니다. 그들은 위풍당당한 지휘관들 앞에서 초라하고 가련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생 명예를 중시했지만 과거의 헛된 명성을 씻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친척들의 호기심이나 경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평가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여직원을 보는 척하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은편 연회장 구석, 기둥에 기댄 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선형 이어피스를 끼고 있었고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렌즈 너머로 우리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상대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이 바닥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멍한 표정으로 바꾸고 물컵을 들어 어설프게 마시다가 몇 방울을 옷에 흘렸습니다. 그 남자는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옷에 물이나 흘리는 어수룩한 남자가 위협이 될 리 없다고 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해한 존재로 생각하게 두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늑대는 양의 탈을 쓸 줄 아는 늑대니까. 연회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랍스터 치즈구이, 샥스핀 수프, 블랙페퍼, 스테이크 등 화려한 요리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고소한 음식 냄새가 독한 양주 냄새와 어우러져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술과 흥분으로 얼굴이 벌개져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가 막히는구만. 방금 작전사령부 웅 대령님이랑 악수했는데 그분이 날 기억하시더라고. 박흉터 맞지? 하시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니까. 최 여사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여보, 최고네요. 그럼 그분께 우리 민준이 소개는 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사업하는데 한번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군. 이번에 우리 집안 대박 나겠어. 민준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아버지께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옆 테이블 어르신들께 인사 겸 한 잔 올리고 오겠습니다. 민준이는 술잔을 들고 아까 그 강 사장 테이블로 갔습니다. 박 대령님은 저를 보더니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넌 거기서 멍하니 앉아만 있을 거냐? 어른들께 가서 인사 한 잔 올릴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 인수 씨는 술 잘 못 마셔요. 서연이 급히 변호했습니다. 못 마셔도 마셔야지. 사내 자식이 사회생활하면서 술도 못 마시면 그게 뭐야. 너 강 사장 테이블 가서 아까 일 사과도 할 겸 술 한 잔 올리고 와. 빨리.
박 대령님이 명령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그는 소란을 피울 것이고 서연만 힘들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양주잔을 들었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강 사장과 그의 친구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있는 27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원샷, 투샷, 쓰리샷을 외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박대철 아버님 사위 김인수입니다. 건강을 기원하며 한 잔 올리겠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하며 두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랍스터 다리를 뜯고 있던 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곁눈질로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아, 그 창고에서 일한다는 사위로군. 장인어른이 시켜서 왔나? 강 사장 옆에 앉아있던 얼굴이 벌겋고 혀가 꼬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창고에서 일하면 월급이 얼마나 되나? 젊은이? 애들 분유값은 벌어. 아니면 마누라한테 손 벌리나? 테이블 전체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법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게 얼만데? 200만 원, 300만 원, 강 사장이 다그쳤습니다. 내 아들놈 좀 봐라. 은행에서 일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건 우습지도 않아. 자네도 남자라면 야망이 있어야지. 맨날 짐이나 나르면서 어떻게 고개 들고 살겠나. 자네 장인도 옛날엔 알아주는 명사수였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맥없는 사위를 얻었는지 원. 그는 박 대령님이 안 됐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 마시게. 술은 원샷이야. 원샷 안 하면 어른들 무시하는 거라고. 강 사장은 커다란 양주잔에 위스키를 가득 따라 제 앞에 밀었습니다. 좋기 200ml는 되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에 마시고 그대로 고꾸라질 양이었습니다. 마셔봐, 젊은이. 사나이 배짱 좀 보여줘봐. 아니면 마누라한테 혼날까봐 무서워? 사람들이 다시 야유를 보내며 저를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제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박 대령님의 촌스러운 사위가 만취해서 토하는 모습을 보고 안틀거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투명하고 찰랑이는 술잔을 보았습니다. 알코올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젖히고 불타는 듯한 액체를 목구멍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세 모금 만에 잔은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저는 빈잔을 탁 소리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얼굴색은 변하지 않았고 호흡도 여전히 규칙적이었습니다. 테이블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처럼 허약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주량을 가졌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 술 마시는 거 봐라. 꼭 물 마시는 것 같네. 막노동하면서 싸구려 소주를 달고 살았나 보지. 그러니 주량이 세지.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마셔서 괜찮아요? 괜찮아. 이 술 약하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주 독한 술이었지만 제 몸은 알코올을 포함한 각종 독소에 저항하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 간은 평범한 사람보다 2배의 효율로 작동했습니다. 박 대령님은 제가 돌아오자 턱을 까딱이며 물었습니다. 어땠냐? 뭐 실수한 건 없고? 네, 어르신들이 술 잘 마신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박 대령님은 흥소리를 내며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술 문제로 자기 체면을 깎지는 않았으니까요.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테이블은 주방에서 나오는 주 통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뜨거운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한 젊은 남자 직원이 높이 쌓아 올린 레드와인 잔타워를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서두르거나 부주의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가족 테이블을 지나갈 때 그는 통로 쪽으로 뻗어 있던 민준이의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악! 직원이 비명을 질렀고 그의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든 와인 쟁반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관성에 따라 그 와인 잔타워는 최 여사님과 박 대령님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로 쏟아질 기세였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최 여사님은 피처럼 붉은 액체가 담긴 유리잔들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님은 몸이 굳어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휴대폰만 보느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 와인이 쏟아진다면 최 여사님의 비싼 옷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깨진 유리 조각이 그녀의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제 눈앞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주변 세상은 슬로우 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잔에서 튀어나오는 와인 한 방울을 보았습니다. 저는 직원의 경악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쟁반의 낙하 궤도를 계산했고 제 몸은 자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두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왼발을 축으로 삼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의자 위에서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제 왼손이 번개처럼 뻗어 나갔습니다. 퍽! 제 손은 쟁반이 최 여사님 얼굴에서 불과 10cm 떨어진 지점에서 그 모서리를 낚아챘습니다. 제 손목 힘은 수십 킬로그램의 유리와 액체의 낙하를 멈추기에 충분했습니다. 동시에 오른손을 뻗어 직원의 옷깃을 잡고 뒤로 강하게 당겨 그가 장인어른 위로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와인 쟁반은 제 왼손 위에서 안정적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잔 하나도 넘어지지 않았고 와인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핏기 없는 얼굴로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여전히 입을 벌린 채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쟁반을 막아냈다는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쟁반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직원의 옷깃을 놓아주었습니다. 조심 좀 하지, 동생. 길 보고 다녀야지.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운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직원은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하마터면 내 얼굴 다 망가질 뻔했네. 너는 걸음걸이가 왜 그 모양이야? 이놈아. 그녀는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호통쳤습니다. 박 대령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자네, 어떻게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렇게 빨리.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평소의 어수룩한 표정으로 돌아와 웃었습니다. 아, 제가 창고에서 일하다 보니 익숙해져서요. 아버님. 매일 쓰러지는 상자들을 받다 보니 그냥 직업적인 반사 신경 같은 겁니다. 집 나르는 게 익숙해져서요. 그 설명은
일반인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박태령님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빨라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번엔 자네 공을 인정해주지. 민준이는 그제야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고 멍하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서연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이 힘이 세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초인적인 속도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설명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구석에서 아까 그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이어피스에 닿았고 무언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제 동작은 너무나 깔끔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막노동꾼의 반사신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수부대의 맨손 격투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정체를 들켰습니다. 저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 물컵을 들어 마셨습니다. 이제 게임이 재미있어지겠군. 그들이 파헤치고 싶다면 얼마든지 파헤치게 두자. 잠자는 사자라고 해서 죽은 사자는 아니니까. 사고 이후 연회장의 분위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배 소리와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서 있던 구석에서부터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은 관역이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관찰하고 그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서연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빨리 다녀와요. 곧 개회식 시작할 시간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부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셔츠 자락을 정리하고 왼쪽 복도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여전히 제 등에 꽂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바로 따라오지 않고 약 10초 정도 기다린 후에야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남자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은 검은 대리석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세면대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흐르자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아까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검은 양복 아래로 단단한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제 바로 옆 세면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씻지 않고 그저 거울을 통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반사 신경이 좋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약간의 사투리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종이 타월로 손을 닦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촌뜨기 같은 순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놀라서 움츠리거나 얼굴을 가리지. 하지만 당신은 아니었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 낙하 지점을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어. 당신 손목 힘은 자유 낙하하는 20kg짜리 물체를 흔들림 없이 잡아낼 정도였고 그건 운이 아니야. 피로 단련된 기술이지. 저는 종이 타월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구에서 일해서 매일 컨테이너 박스를 나릅니다. 팔다리에 힘이 좀 센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이만 아내에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자 그가 팔을 뻗어 길을 막았습니다. 그의 팔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시치미 떼지 마. 당신 정체가 뭐야?
어느 부대 소속이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의 눈빛은 제 속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이 자가 전문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 연회의 비밀 경호 임무를 맡은 특수부대나 군 정보부 소속일 겁니다. 그는 저를 소란을 피우기 위해 잠입한 불순분자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이 남자는 끈질겼습니다. 제 이름은 김인수입니다. 3사단 출신이신 박대철 장인어른의 사위입니다. 정식 초대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하시거나 주최 측에 문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당신에게 신문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쳐냈습니다. 아주 가볍게 힘을 주었지만 그의 손목에 있는 마비혈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팔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방금 제 동작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좋아, 김인수. 확인해보지. 하지만 경고하는데 오늘 여기엔 최고위급 인사가 와 있어.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내 총알이 눈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가 이어피스에 대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앙 28번 테이블 대상 주목 30대 남성 높은 수준의 근접 전투 능력 보유 2급 감시 유지. 저는 연회장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민한 경호원들을 상대하는 것이 적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피곤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의심이 많았지만 바로 그 의심이 그들의 목표물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제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천장 조명은 어두워지고 무대 조명이 화려하게 켜졌습니다. 진짜 사나이의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가 무대로 나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모든 참전용사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전 비군단 사령관이시자 현 수도방위사령부 부사령관이신 정태진 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문에서 장성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빠르고 절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건했고 눈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가슴에는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고귀한 훈장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영관급 장교들과 경호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정 소장님이시다. 박 대령님은 작게 외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많이 늙으셨지만 풍채는 여전하시구나. 옛날 월남에서 내가 겪어본 지휘관 중에 가장 강인한 분이셨지. 박 대령님은 마치 사열을 받는 것처럼 가슴을 쫙 펴고 똑바로 섰습니다. 민준이도 따라 일어나 전설적인 장군을 잘 보려고 목을 길게 뺐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중앙 통로를 따라 걸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앞자리에 앉은 늙은 참전용사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전투 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동지들, 잘 지내셨소?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일행이 우리 테이블 구역을 지나갈 때 박 대령님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나와 군대식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보고합니다. 사령관님, 12연대 소속 예비역 대령 박대철 사령관님께 인사드립니다. 정태진 소장님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잠시 박 대령님을 쳐다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박 흉터,
자네 박흉터 맞지? 네, 맞습니다. 보고합니다. 사령관님, 박 대령님은 장군이 자신의 별명을 기억해 준 것에 감격하여 몸을 떨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구만. 잘 지냈나? 옛날 상처는 좀 어떻고? 소장님은 다가와 박 대령님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전우회가 담긴 굳은 포옹에 연회장 전체가 감동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네, 저는 건강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오늘 제 가족들도 함께 모시고 와 사령관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최 여사님과 민준이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제 아내이고 이쪽은 제 아들 민준입니다. 이 녀석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최 여사님께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이와 악수했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젊은이도 반갑네. 가정이 아주 화목해 보여. 박 대령, 자네 복이 많구만. 민준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소장님의 커다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매일 소장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물로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훌륭한 젊은이로군. 가문의 전통을 잘 이어가게. 소장님은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박 대령님은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의 명예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아들과 저 쓸모없는 사위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서연 뒤에 소심하게 서 있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보고합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이쪽은 제 딸과 그 남편입니다. 저를 언급할 때 그의 목소리는 뚝 떨어졌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서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두 손을 바지 재봉선에 맞춰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얼굴, 이 눈빛,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4년 전 국경의 습한 동굴 안에서 그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총알이 비 오듯 쏟아지는 지뢰밭을 그를 업고 달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장님의 하얀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무언가 익숙함을 느낀 듯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소장님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제가 망신을 시킬까봐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아, 보고합니다. 사령관님. 이놈은 제 사위입니다. 이름은 김인수이고 항만 창고에서 일합니다. 좀 과묵하고 대뜬 녀석이니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박 대령님의 소개는 소장님의 마음속에 막 피어오르던 의심의 불씨를 꺼버리는 찬물과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자신이 착각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옛날 그 특수부대 용사는 살기가 넘치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 남자는 어수룩해 보이는 평범한 창고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아, 그런가. 반갑네, 젊은이. 소장님은 제게 의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박 대령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 그럼 앉게. 이따가 기념식이 끝나면 한잔하지. 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무대로 올라가시지요. 박 대령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일행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그가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제 은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정태진 소장님 같은 분이 자신의 직감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리 없었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면서도 그는 다시 한번 28번 테이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이 연단에 서자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의 낮고 굵은 감정이 실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려한 공간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전쟁터에 남겨진 전우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오늘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청춘과 피를 바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하는 듯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 저는 서부전선 비밀작전 중에 죽을 뻔했습니다. 제 정찰 부대가 매복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포위되었고 탄약과 식량은 바닥났습니다. 저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 회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론에 자세히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특수부대가 우리를 구하러 왔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퇴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병사가 자원하여 혼자 후방을 막았습니다. 동지들,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단 한 명이 마약 범죄 조직 전체와 맞선 것입니다. 소장님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병사가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적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며 화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저와 정찰팀 전체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전투 이후 그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그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술잔을 들었습니다. 이 첫 잔은 동지들과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거나 이름 없이 희생한 영웅들을 위해 이 땅에 바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술잔을 기울여 투명한 액체를 무대 바닥에 부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엄하고 비장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도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승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죽기 전 그의 미소, 그리고 쓰러져간 다른 전우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술잔을 들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테이블 다리 밑으로 술을 부었습니다. 작은 술줄기가 타일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잔 받아, 승호야. 정 소장님이 우리 얘기를 하고 계셔. 들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서둘러 닦아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서연이 그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랐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 손을 더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남자라고만 생각했던 남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고독을 느꼈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이 끝나고 연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테이블을 돌며 술을 권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8번 테이블에 앉은 박 대령님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는 소장님이 약속대로 자기 테이블로 돌아와 건배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정 소장님 오시면 민준이 네가 일어나서 술 따라 드려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그리고 김인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괜히 눈에 거슬리는 짓 하지 말고. 박 대령님은 꼼꼼하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서연에게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세심하게 새우 껍질을 까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움츠렸습니다. 소장님이 취했거나 이 구석진 테이블을 잊어버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 썼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VIP 테이블을 한 바퀴 돈 후 우리 테이블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가득 찬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 박흉터 동지, 우리 한잔해야지. 소장님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부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대령님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네, 사령관님.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두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민준이도 서둘러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활짝 핀 꽃처럼 웃었습니다. 소장님, 만수무강하셔서 계속 군을 위해 헌신해 주십시오. 박 대령님은 상투적인 축사를 했습니다. 소장님은 박 대령님, 민준이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는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위는 어디 있나?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 대령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기 있습니다. 박 대령님은 고개를 숙인 채 새우 껍질을 까고 있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인수야, 일어나서 소장님께 인사드려야지. 서연이 제 팔을 살짝 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새우를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수건으로 손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두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직 새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손에 박인 굳은 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오른손 검지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 비 오는 날 미친 듯이 훈련하다가 총의 가늠쇠에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그는 제 목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봤던 철조망에 긁힌 흉터. 그리고 그는 제 눈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전류가 소장님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4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고열로 정신이 혼미할 때 한 거친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령관님,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사령관님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눈빛.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그 안에 폭풍을 감추고 있는 이 눈빛. 틀림없었다. 소장님의 술잔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잔 속의 술이 출렁이며 그의 소매를 적셨습니다. 자네인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호원은 자기 상사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자 즉시 다가와 양복 안에 숨긴 권총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소장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혹시... 그는 태풍이라는 이름을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주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제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서연의 평화로운 삶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소장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기에 제 의도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려던 말을 도로 삼켰습니다. 자네, 내 옛날 부하랑 너무 닮았군. 그는 화제를 돌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 대령님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네, 그놈 얼굴이 흔한 얼굴이라서요. 다들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항만에서 일하는 다른 인부들이랑 닮았나 봅니다. 박 대령님의 눈치 없는 말이 긴장된 상황을 의도치 않게 구했습니다.
소장님은 박 대령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엄격해졌습니다. 박 대령. 네, 소장님. 자네 사위 직업이 뭐라고 했지? 네, 물류창고에서 일합니다. 힘들게 몸쓰는 일인데 월급은 얼마 안 돼서 저도 우리 서연이 미래가 걱정입니다. 박 대령님은 한탄했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그 말을 듣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창고 일이라. 그래, 창고 일이지. 하지만 내가 한마디 하지. 어떤 직업이든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면 모두 고귀한 거야. 노동하는 사람이라고 얕보지 말게. 겉보기에는 평범해도 속은 순금인 사람들도 있는 법이니까. 그는 말을 마치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다란 손을 제 어깨에 얹고 꽉 쥐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한 잔 따라도 되겠나? 테이블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소장님이 창고 직원에게 술을 권하다니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술잔을 들었습니다. 제 손이 그의 잔에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마시게. 자네가 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잔을 비웠습니다. 그 순간 두 남자 사이에는 암묵적인 약속이 오갔습니다. 그는 제 비밀을 지켜주겠지만 제가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소장님은 잔을 내려놓고 제 어깨를 힘껏 한번 두드린 뒤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생각에 잠겨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박 대령님은 저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자네, 소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그분이 자네한테 술을 권하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순해 보여서 불쌍하게 여기셨나 봅니다. 저는 다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저를 알아봤고 그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이 떠난 후 28번 테이블의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박 대령님은 더 이상 흥분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제가 무시해왔던 사위의 얼굴에서 무언가 특별한 점을 찾아내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상하군. 내가 정 소장님을 수십 년간 봐왔는데 그분은 아주 원칙적인 분이야. 자네처럼 이름 없는 애송이에게 술을 권할 리가 없는데. 박 대령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는 비웃으며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우물거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 소장님은 그냥 대민 활동을 잘하시는 분인 거죠. 김인수 씨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옷차림도 후줄근하니까 동정심이 생기신 거예요. 뭐랄까, 고위 간부가 가난한 서민을 방문하는 그런 느낌. 아까 노동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김인수 씨가 사회 최하층 계급이니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뜻이죠. 민준이의 설명은 최 여사님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아요, 여보. 정 소장님이 우리 집은 이렇게 번듯한데 사위 꼴이 저러니 대신 민망해하신 거겠죠. 당신 체면 세워주려고 술 한 잔 권한 거지. 저런 애한테 무슨 볼 게 있다고 그러겠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처가 식구들의 얄팍함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경멸이 오히려 저에게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믿기보다는 동정받았다고 믿는 쪽을 택했습니다. 서연이 제게 생선 한 조각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보기엔 정 소장님은 진심이셨어요. 분명 당신에게 그분이 좋게 보신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만이 유일하게, 비록 정확히는 몰라도 진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까 그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따금씩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제 신상 정보가 긴급히 조회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고 관리인 김인수라는 위장이 곧 벗겨질 위기였습니다. 소장님이 제게 술을 권했다는 이야기는 금세 주변 테이블로 퍼져나갔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시선들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질투였습니다. 옆 테이블의 강 사장은 술에 취해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어이, 박대령, 사위 한번 잘 뒀네. 젊은 놈이 벌써부터 윗사람한테 아부하는 법을 터득했구만. 박 대령님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우리 사위는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군님한테 술을 받아? 강 사장은 술잔을 테이블에 콱 내려놓았고 술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지, 이 건방진 놈아. 난 군대에서 평생을 바치고 수많은 전투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사령관님께 따로 술 한 잔 받아본 적이 없어. 네가 뭔데? 넌 아직 콧물도 안 마른 애송이잖아. 무슨 요사스러운 짓으로 사령관님을 홀린 거냐? 그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고 침이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사장님, 취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쉬십시오. 저는 침착하게 휴지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안 취했어. 내가 너를 가르치는 중이다. 너 같은 놈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군대에서도 돼지나 키우고 밥이나 짓는 그런 보직이었겠지. 잘 나가는 사람한테 빌붙으려는 꼴이라니 역겨워. 강 사장의 공격적인 행동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말렸습니다. 이보게, 강 사장. 사람도 많은데 소란 피우지 말게. 애한테 왜 그러나? 내가 상관할 바야. 저놈이 눈에 거슬려서 그래. 강 사장은 박 대령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너 술 잘 마신다며. 좋아. 내가 이 술병을 다 마시는 것에 내게 하지. 내가 이걸 다 마시면 내가 너를 형님으로 모시지. 못 마시면 무릎 꿇고 나한테 사죄의 술을 따라. 감히 어른을 능멸한 죄로. 그는 40도짜리 독한 양주병을 제 앞에 쿵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는 말리기는커녕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김인수 씨, 강 사장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한잔해요. 아버지 체면 깎지 말고 주량도 세면서 뭐가 무서워요. 저는 술병을 보고 강 사장을 보았습니다.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이들이 저를 막다른 길로 몰고 있었습니다. 주빈석에서 정태진 소장님은 다른 고위 간부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28번 테이블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쪽을 힐끗거렸습니다. 경호원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여 속삭였습니다. 보고합니다. 소장님, 신원 확인 완료됐습니다. 데이터 100% 일치합니다. 그는 전 K9 흑표부대 팀장 김인수 대위입니다. 암호명 태풍. 그의 신상 정보는 S급 최고 기밀 사항입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주먹을 꽉 쥐었고 손등에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눈빛은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지. 소장님, 28번 테이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참전용사가 김인수 동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 보입니다. 경호원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이 공돌아 보았습니다. 그는 강 사장이 저에게 술을 강요하며 모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묵묵히 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대령님 가족이 냉담하게 방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 장군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나라의 영웅이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군. 너무나도 무례해. 소장님은 책상을 쾅 치며 일어섰고 그 충격에 물잔이 엎질러졌습니다. 주빈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소장님, 진정하십시오. 경호원이 말렸습니다. 어떻게 진정하라는 건가? 저들이 내 전우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보이지 않나? 차 준비해. 저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줘야겠어. 정태진 소장님은 의자를 밀치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수행원들이 황급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28번 테이블의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강 사장은 제가 반응이 없자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는 술병을 들어 제 머리에 부으려고 했습니다. 네가 날 무시해? 내가 술로 샤워를 시켜주지. 안 돼요. 서연이 소리치며 달려들어 강 사장을 밀쳐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비켜, 이 계집애야. 강 사장이 서연을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아내의 얼굴에 닿기도 전에 다른 손이 쇠집게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 사장이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얘졌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정태진 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소장님. 강 사장은 더듬거렸고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강 사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그는 의자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자네는 어느 부대 소속이었나? 누가 자네에게 약자를 괴롭히는 그따위 버릇을 가르쳤지? 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그 고함 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대령님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보고합니다. 소장님. 이 친구는 제 옛 전우인 강 사장입니다. 너무 취해서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취했다고? 취했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구별할 줄 아는가? 취했는데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줄은 아는가? 정태진 소장님은 박 대령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네도 마찬가지야. 박 흉터. 자네는 어떤 아버지이기에 사람들이 면전에서 자네 사위를 모욕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건가? 체면 깎일까봐 무서웠나? 아니면 자네도 사위를 무시하고 있었나? 박 대령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수군, 일어나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연 회장을 둘러보며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를 짐꾼이라고 불렀지요. 그가 가난하고 초라하다고 비웃었지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아주 크게 틀렸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없었다면 이 늙은 목숨은 4년 전 국경에서 이미 끝났을 겁니다. 정태진 소장님의 선언은 연 회장 한가운데 떨어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박 대령님과 최 여사님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민준이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수가 소장님 목숨을 구했다니요. 박 대령님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호원이 앞으로 나와
절대 기밀 도장이 찍힌 붉은색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는 한 글자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김인수, 1990년생, 2008년 입대, 소속,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K9 흑표부대, 직책, 대위, 팀장, 공적, 충무 무공훈장 3회, 보국훈장 1회, 새 시대의 국군 영웅, 칭호 수여, 줄줄이 읊어지는 공적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특히 박 대령님 가족의 머릿속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과묵하게 부엌길이나 하던 사위가 그렇게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호원이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국경 초월 범죄 소탕 작전에서 김인수 동지는 정찰팀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 단독으로 후방에 남아 적을 저지함. 정태진 소장님은 손을 들어 읽기를 멈추게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중상을 입었네. 인수군이 나를 업고 10km의 산길을 달렸지. 적들이 바로 뒤까지 추격해왔을 때 그는 나를 안전한 바위 틈에 숨기고 혼자 죽음과 맞서러 돌아섰네. 나는 그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지. 그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에게 술을 권했는지 아시오? 그는 우리 모두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요. 그는 태풍이요. 국경 마약 범죄자들의 악몽이자 특수부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연 회장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전의 경멸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과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협박하던 강 사장은 이제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떨면서 일어섰지만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대령님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쓸모없는 식충이라고 욕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들게 했던 가짜 명품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매형을 비웃고 조롱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경멸적인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적의 대대를 섬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목을 꺾는 것은 마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것보다 쉬울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박 대령님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기에 제가 받은 훈장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겪었을 전쟁터의 참혹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헛된 체면에 눈이 멀어 집안에 있는 귀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제 옆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려는 듯 제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통쾌하거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애써 쌓아 올린 거짓된 평화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장님, 저는 숨 막히는 분위기를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누명을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전역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서연의 남편 김인수일 뿐입니다. 더 이상 태풍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제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태진 소장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총을 놓은 군인은 가족 곁에서 평화를 바랄 뿐이라는 것을 알겠네. 자네의 삶을 방해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가 계속 부당한 대우를 받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
정태진 소장님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서 크게 외쳤습니다. 전원, 주목, 군인으로서의 반사신경으로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참전용사들이 일제히 발뒤꿈치를 모으고 부동자세로 섰습니다. 떨고 있던 강 사장조차도 간신히 똑바로 서야 했습니다. 정태진 소장님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군대의 정식 예법에 따라 손을 들어 경례했습니다. 나, 소장 정태진은 옛 정찰부대 전우들을 대표하여 김인수 대위 동지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경례, 소장님의 행동에 연 회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역 장군이 전역한 군인에게 경례를 하다니 이것은 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예였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 안에 피가 끓어올랐고 군인의 본능이 강렬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가슴을 펴고 똑바로 섰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에게 답례했습니다. 동작은 절도 있고 강력했으며 위험이 넘쳤습니다. 보고합니다. 사령관님, 임무 완수했습니다. 두 세대의 두 군인이 신성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경례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참전용사들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대령님은 저를 보며 그 역시 손을 들어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의 경례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존경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례를 마친 후 정태진 소장님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살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게. 내 집 문은 언제나 자네를 위해 열려 있을 테니 감사합니다. 소장님. 한 달 후 서울은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부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강의 수면은 거울처럼 잔잔했고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서연은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회 이후 제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더 이상 제게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전쟁터 이야기를 묻곤 했습니다. 비록 제가 거의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최 여사님은 어딜 가나 자기 사위가 영웅이고 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얌전해져서 저를 보면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수 형님하고 싹싹하게 인사했습니다. 많은 경호회사와 보안업체에서 저를 고문으로 초빙하려 했고 심지어 정태진 소장님은 제가 군에 복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스쿠터를 탔습니다. 저는 여전히 김인수였습니다. 행복은 훈장이나 세상의 칭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해요? 서연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생각 중이야. 저는 웃으며 그녀의 코를 살짝 꼬집었습니다. 농담은. 서연은 삐친 척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뭐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나를 사랑해줘서,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내 곁에 있어줘서, 나에게는 당신이 그 어떤 전공보다 더 소중해.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이 해준 밥을 먹고,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산책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임무야. 서연은 미소 지었고 행복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신이 태풍이라서가 아니라 내 남편 김인수라서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은은한 풀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폭풍 같았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평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은 평생을 바쳐 이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한 군인의 명예를 건 약속이었습니다. 폭풍은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